연쇄살인범, 연쇄강간범 출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죠. 제시카법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2000년도 중반, 2004, 5, 6, 7, 8 그때 넘쳐나는 연쇄강간범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발이라고 불렸다. 그놈들 중에서 사실 안 잡힌 놈도 꽤 될 겁니다. 잡힌 경우에도 많아야 15년, 20년. 그것도 이제 감형돼 갖고 이렇게 돼서 대충 지금 이제 다 나왔죠. 그때 근데 이제 문제는 전자발찌나 보호관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이게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들은 좀 잘 나오고 있어요. 44살의 박모라는 놈은 2004년부터 말부터 2005년까지 10대, 30대 여성 10여 명을 연쇄강간을 했죠. 근데 12년형밖에 받지 않았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전자발찌, 당시에는 그런 그 전자발찌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었어요. 왜냐 2014년이니까 그때가 참 애매한 때였어요. 이놈이 12년형을 받고 출소를 하고, 그러면 2005년에 12년형이니까 2022년이죠. 맞죠? 2005년 아니죠. 2005년에 받았으니까 2017년, 18년이니까 벌써 5, 6년 된 거죠. 사실 그 프로파일러 일을 하고 또 자칭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그와 관련돼 갖고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프로파일러들, 그리고 어느 대학교의 교수 있던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쯤 그때의 연쇄강간범이었는데, 실제로 연쇄강간범으로 잡았어도 그때 이 박모라는 놈이 잡혔게 2005년도 말에 잡힌 거잖아요. 그랬다고 하면 그때쯤에 얘를 면담을 해갖고, 제대로 된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었다고 면담을 해갖고 리스팅을 만들어서 그 뒤로도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연쇄살인범에 대한 여러 얘기 나오고 있죠. 연쇄살인범을 누가 잡았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작 연쇄강간범들에 대한 관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쇄살인범은 실제로 다시 출소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연쇄강간범들은 보세요. 그럼 사실 누가 더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말이지만,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놈들은 잡혀서 사형 수 없는 무기수로 있어요. 근데 연쇄강간범들 보세요. 열 몇 명, 김근식 같은 놈도 포함해서, 한기호 같은 놈도 포함해서 수많은 박병 같은 놈들 보세요. 결국은 10명을 했건 20명을 강간했건 지금 다 나왔어요. 2000년 중반에. 그럼 그때 도대체 누구를
제대로 면담하고 감시하고 그 이후에 그걸 하도록 리스팅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야 됐을까요? 그렇게 되고 보면은 지금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경찰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프로파일러 일을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걔들에 대한 리스팅이라든가 걔들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걔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감시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없잖아요. 얘들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런 놈들이 지금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범죄를 하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범죄를 하겠죠. 예전에 잡혔으니까 안 잡히게.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왜 제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화돼야 되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왜 이런 증거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이런 누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요소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아요. 이 박모란은 똑같습니다. 연쇄강간범입니다. 2017년, 8년 출소했어요. 이놈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어느 지역에 주민등록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걔가 거기 살면서 하루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다 일일 생활권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놈은 신상 공개 대상도 아니에요. 도봉구에는 여성 7명, 또 여성 3명을 연쇄강간한 그 강간범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아마 그 위치, 이걸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쇄강간범 2놈이 같이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주소지만 놓고 딴 데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걸 관리도 하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그 주소지에 안 살았다고 해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런 걸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분석 기사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연쇄강간범들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그거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자체가 위험한 데는 그럼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웃기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도 문제고, 그렇게 됐는데도 그거를 어떻게든 이게 처리를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아닌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것도 문제죠. 다 문제죠. 그죠? 올해 출소한 6월에 출소한 61세의 이놈도 2007년에서 2008년도 2008년 그럼 어떻습니까? 18년 18년 정도 15에서 18년 정도 15년을 선고받은 거네요. 풀로 받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당시 연쇄강간범들이 대부분 15년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놈은 강도 강간범이에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에 금품을 뺏는. 그러면 여러분, 얘가 강도범으로 등록이 됐겠습니까? 강간범으로 등록되겠습니까? 강도 강간이면. 제가 판단하기는 연쇄 강간범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강도범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강도범으로 가장 높은 죄로 카운트가 됩니다. 이상하죠? 범죄 카운트가. 그리고 웃긴 거는 이놈은 15년 징역과 10만 원의 추징에 어떤 전자장치 부착이라든가 보호관찰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도 희한해요. 2007년에 2008년인데 분명히 또 전자장치 관련된 법이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하는 이런 연쇄강간범 출소자들이 어떻게 위험한지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수정이란 사람이
진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롤스로이스 그놈 사건에서 사실 그 사건은 굉장히 돌아볼 게 많습니다. 경찰 애들이 그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도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깊이 여러 가지 걸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사건은 굉장히 부실하고 허술하고 진짜 엉망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처리했던 강남경찰서에 어떤 경정놈이 있는데, 이놈이 실제로는 얘를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는 이 롤스로이스 사건은 수사를 지휘한 담당 과장이었고, 또 과장이니까 언론을 담당했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롤스로이스람에 대해서 석방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고 미흡한 언론 대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핵심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 롤스로이스람이 지금 돌아가셨죠. 불쌍한 20대 여성,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 사건을 실제로는 교특법으로 체포했고 실제로는 구속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약 검사에서도 케타민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는 변호사 실험 보증을 이유로 풀어줬어요. 사실 그게 그놈이죠. 그러면은 그 경정놈이죠. 그러면은 문제는 그리고 과정에서 본인도 케타민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투약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변호사 실험보증이라는 것이 2021년도에 애초에 폐지됐기 때문에 그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얘를 풀어줬고 왜 초동 조치가 미흡했느냐? 결국은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고,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경정이라는 애가 왜 풀어줬는가에 대한 감찰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감찰도 했죠. 사실은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감찰 내용에 대한 공개를 해야죠. 실제로는 이게 무식해서 풀어줬는지, 예?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 실현 보증이 있는 줄 알았다. 이거 사실 그렇게 했으면 그건 진짜 그 과장 일을 맡으면 안 되는 건데, 징계를 받은 건 맞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 처먹고 얘기를 한 건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더 큰 문제인데 그걸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냥 덮은 건지,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지 않고, 문제 제기 당연히 했겠죠. 그 가족들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언론이라는 데서 덮하지도 않고, 이런 썩어빠진 이런 경정놈 같은 놈, 이런 놈들 때문에 겨우 감봉 1개월을 받고 전치를 시켜버렸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좀 있다가 다시 감능결석 노른자 보직으로 옵니다. 이런 놈들은.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 돌아가신 분 생각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롤스로이스람 그 사건은 이놈한테 마약을 공급해준 의사라든가 실제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롤스로이스람한테 마약을 공급해준, 약을 공급해준 의사는 영장이 기각됐어요. 수사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 진짜 가진 자를 위한 촘촘한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봐야죠. 강남경찰서 이 경정 이놈과 그 변호사와 롤스로이스 의사 관련된 이 어떤 커넥션인지 싹 다 들춰봐야죠. 그죠? 지금은 제가 저한테 수사하라고 했으면 얘네들을 싹 다 같은 차원에서 드러내려고 낼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한국의 마약이 넘친다고 떠들지나 말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이따위로 처리되고 있으면 당연히 마약범들이 넘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조두순이 엊그저께 조두순이가 무단 외출을 했는데, 이게 무단으로 이 법을 어긴, 전자장치 법을 어긴 놈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대부분 근데 벌금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놈들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아 갖고 하면은 큰 뭐 처벌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100만 원, 200만 원이 제일 많습니다. 기껏해야 70만 원, 많아야 500만 원. 그러면 그게 얘네들한테 그 외출 제한의 그런 어떤 그렇게 하겠다고 그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갔다 와봤자 100만 원, 200만 원. 어차피 나 돈 없는데 뭐 마음대로 해. 배째. 엄격하게 다시 교도소를 보내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도록 해야죠. 그냥 처벌이랍시고 그냥 엉망진창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따위 이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는, 아이고 좀 한심한. 아까 그 연쇄 강간범 출소한 놈들 중에 이런 놈이 있네요. 이것도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건데, 서울의 원룸촌을, 아마 그 놈이 그 놈일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여대생만 돌아다니면서, 이건 이제 다른 놈들이군요. 9년 전이니까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서울의 원룸촌을 중심으로 연쇄 강간범입니다. 7명을. 근데 참 웃긴 거는 여대생 7명을 강간을 했는데, 성범죄를 했는데 기껏해야 8년밖에 형량이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수사한 놈들도 그렇고 재판에서 형량을 준 놈도 그렇고 좀 대가리에 총 맞은 놈들 아닙니까? 이놈은 워낙 그 원룸촌 보안이 취약하다는 걸 알고 치밀하게 해서 흉기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간미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1심에서 어떻게 9년이 선고될 수가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성범죄를 했는데 수사하고 이 검사 이놈은 도대체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7명이나 성범죄 저질렀는데 실제로는 10몇 년 이상을 구형을 했겠죠. 근데 판사란 놈들이 1심이 9년이고 2심은 8년이에요. 이 판사라는 하는 것들이 하는 말이 범행을 인정했대. 당연히 인정하죠. 잡혔으니까. 반성하겠다. 반성하죠. 반성문 써내니까. 그죠? 또 피해자 2명은 합의를 받대. 합의를 받겠죠. 어떤 공탁을 내건 뭐 해건. 또 피고인 가족이 선도를 자지면돼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문제지만은 도대체 이런 생각을 가진 검사나 판사들은 진짜 아주 사등 쓸모없는 인간들인데, 이런 애들이 진짜 이런 사법체계의 중추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쨌든 진짜 대한민국 강간범의 천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 유명한 김앤장 로펌의 그 미국 변호사, 이놈이 지금 한 그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놈이 자기 마누라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부터 불렀죠. 근데 이제 그때 녹취록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가족이 아프다, 구급차가 필요하다부터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는 이미 죽었죠. 그래서 누가 아프냐? 와이프가 아프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크게 다쳤다, 머리 다쳤다 했더니 이제 의식은 좀 있다, 뭐 반응은 안 한다라고 하다가 더 자세하게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오선의 국회의원, 그 유명한 사람, 검사 출신, 전화를 받아갖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빨리 와달라. 응급처치하는 상황이 아니다. 피가 많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의식, 무호흡, 맥박이 없다. 외상성 심정지. 이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오선 의원 검사 출신이나 그놈과 뭐라고 했냐면 피가 많이 나고 흘리겠다. 응급처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때 죽은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아들놈은 살인 혐의가 맞아. 그러면 그놈은, 그 애비놈은, 그리고 그게 질식사소견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그 애비가 뭐라고 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애비도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근데 경찰에서는 얘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혐의점이 없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현장에서 죽었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119에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전화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피가 난다. 사실은 죽었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경찰의 입건이 사실은 애비도 입건을 했어야 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것도 밝혔어야 되고 밝혀야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로펌에 관련된 사람들, 로펌도 관련이 있는지 또 찾아야 되고. 근데 전혀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대충 할 것 같죠? 여기서 끝날 것 같죠? 그죠? 자. 지금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가 공식 발족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형 참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서 삼풍 참사, 뭐 예전에 이 8개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갖고 참사 피해자 연대라고 하는 걸 공식 발족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없으면 좋지만 너무나도 많이 이런 대형 참사들이 벌어지면서 가족들 스스로 무엇인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결국은 그 많은 사건의 그 진실들이 제대로 깔끔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밝혀졌다 한들 그 많은 진실들이라는 것이 실제로 교훈을 못 얻고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너무 이런 부분에, 특히 또 산업재해는 오늘도 하루에 1명씩 죽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 처참하다. 산업재해, 참사,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는 안전한 사회에 살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 다른 대통령과는 다르게 지금 이 대통령은 되게 화려한 의전,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화려한 의전, 이런 비판이 맞죠. 그러니까 속빈 강정, 그냥 외화 내빈 아니냐. 네덜란드
영국, 특히 네덜란드 방문 관련돼 갖고는 그쪽에서 항의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얻은 건 없으면서 영국 방문에서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지만 실제로 34조를 투자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국고를 다 그쪽에 쏟아 부어주는 대신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 둘이 가서 국왕의 황금마차를 타는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30몇 조예요. 우리나라가 영국에 투자하도록 받은 거는 몇 조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외교 혹은 이런 걸 핑자해 갖고 핑계로 삼아서 이게 무슨 놀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순방 놀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고의 화려한 의전과 대우를 받으려고 국고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국빈 방문이라는 게 그 나라에서도 1년에 한두 건 없습니다. 그만큼 돈을 들이는 것은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우리나라의 그 외교 관련된 애들,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 애들도 뭔가 이상하니까. 근데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이라든가 외교에서 관련된 애들이 사표 내고 그만두고 몇 건 있었죠. 결국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 화려한 외교 놀이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외교관들을 잘라내고 나가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비싼 거 먹는 거 좋아하고 황금마차 타는 거 좋아하고 그냥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그 과정에서 명품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 돈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이다. 이제 대통령이 끝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최순실, 뭐 최서원, 뭐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이명박이 뭐 요즘 무슨 꼴값 떠는 거죠. 이명박이 무슨 뭐 글씨 쓴다고 이거 뭐 한다 그러네요. 참 주제도 모르는 인간이. 그러니까 참 나라를 들어먹은 인간들이. 지금 걱정은 그겁니다. 이 값비싼 입장료와 값비싼 그 비용은 국민들이 대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국가의 세금과 예산은 거덜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누가 뒷감당할 것이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중동 국가에서는요, 실제로는 방문하는 그 외교 정상에 부인이 오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럼 대부분 보십시오. 중동을 방문하는 국가 수반급들이 부인을 대동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뭐 하자는 건지. 이게 나라를 진짜 절단내고 싶은 건지, 얻는 것 없이 실리는 저디로 가고 나라는 거짓거리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하나 해봤습니다. 자,